여기입니다. 여기서 채널A 돌직구쇼 김진의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도 두 후보의 배우자를 향해서 상대 배우자를 향한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주고 받았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로 사상 최대 수치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 중국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이 실격 판정, 석연치 않은 오심 논란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도 반발을 했고 전 세계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불공정. 자,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불공정, 어떤 불공정을 의미할까요? 함께 보시죠. 반중 감정에 기름 부은 이 불공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정치권에서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사실 중국 운동회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 침범하면 격침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복 공정에 이어 국민적 반감까지 자극을 했죠. 소위 편파 판정으로 실격 판정을 받은 황대현 선수가 오늘 1500m 경기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설마 또 편파 판정 없겠죠?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완주. 한겨레 신문 5면이 쓰고 있는 완주. 어떤 누구의 완주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 닥치고 정권 교체가 목적 아니다. 단일화 안 하겠다.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일화 제안 받은 적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고민해야 하냐.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수단이다, 과정이다. 자, 겉으로는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는 듯한 발언이지만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제령. 한국일보 4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 썼어요, 오늘. 자제령.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자제령을 내렸을지 지금 살펴보시죠. 한국일보 4면입니다.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김혜경 씨를 엄호하는 건 좋은데 해도 그런 발언들은 좀 너무하지 않냐. 실언이다. 여당 내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발언 자제령. 제보자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하고 나도 아플 땐 비서가 약 사다 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공간에서 먹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 여론조사는 과연 이 같은 해명 내지 실언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김혜경 씨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여당이 왜 뒤늦게 자제령을 내렸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컵밥도. 조선일보 신문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컵밥도 올랐습니다. 컵밥만 오른 줄 아십니까? 컵밥도 3,500원으로 올랐어요. 청년들 생활비 비상. 자, 유명 커피 브랜드의 아메리카노도 4,100에서 4,500원. 유명 햄버거 런치 세트도 8,100원에서 8,400원. 저녁에 편하게 순대볶음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15,500원에서 16,000원. 물가들이 점점 다 오르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올림픽이 무슨 중국 운동회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중 감정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에서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됐군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의 법사위 멤버, 국민의힘 선대위 전주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사나이 돌직구쇼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 왜 뒤늦게 김혜경 씨 이슈에 대해서 엄호 발언 내지 실언에 대한 자제령을 내렸을까요? 자, 이 같은 발언들을, 이 같은 해명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배우자 의혹 난타전, 꼬리 자르기 후회? 어제 예결위에서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 그리고 김건희 씨를 겨냥한 여당의 비판, 서로 날카롭게 오고 갔습니다. 예결위 현장으로 지금부터 가보시죠.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현직 도지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국무총리로서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하나의 신정아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강력한 보호막이 김건희 씨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눈 감고 또 귀 막고 입 막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게. 네, 이재명 기자, 어제 예결위에서도 여야가 이제 배우자 의혹에 관련해서 난타전을 벌였군요. 사실 예결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네. 이제 이 위해서 모인 건데, 사실상 거의 뭐 대선을 지금 이제 코앞에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배우자 리스크를 지금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묻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부겸 총리나 장관들 입장에서 할 말도 없죠. 사실 뭐 저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김혜경 씨의 지금 공무원 사적 이용 혹은 법인카드 바꿔치기, 뭐 약 대리 처방 수령 등 각종 의혹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집권하고 나면 과연 그 가뜩이나 이제 청와대 권력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점점점 사적 권력에 대한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네. 과연 저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집권 이후에 그래도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가 큰 거죠. 그런 이제 문제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 혹은 또 이제 장모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2월 국회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추경 예산을 어떻게 이제 편성하고 통과시킬 것이냐인데, 그 문제보다는 좀 다른 문제, 정치적 공방에 좀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왕과 왕비였냐 경기도에서 라는 야당의 비판,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라는 어떤 여당의 비판들이 날카롭게 오고 갔던 예결위 현장 보셨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경기도정의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킨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줬다면 이건 실정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 약은 내가 먹은 약이 아니다. 5급 비서관이 먹은 약이다. 나는 모르고 5급 비서관이 알아서 한 거다. 여야 간의 공방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뭐 소고기나 어떤 음식물 등이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으로 배달된 것 아니냐.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어제는 이재명, 김혜경 두 분의 사적인 용도, 즉 제사 관련된 물품을 공무원에게 심부름시켰다라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죠. 거기에다가 경기도 소속의 관용 차량이 사실상 김혜경 씨를 위해서 따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의혹이 만나는 지점을
저희 채널A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제사용품을 나르는데 이 관용 차량이 동원된 건 아니냐라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상자에 과일과 전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뒤 노란 보자기로 포장도 했습니다.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7급 비서 A 씨에게 경기지사 자택에 가져다 두라고 지시한 제수용품입니다. 이날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수용품 준비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 부부의 지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후보와 후보의 사무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보관할 때 관용 차량 2대가 이용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씨는 제수용품을 이 후보의 성남시 자택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제네시스 뒷자리에 넣어뒀는데 이 차는 경기도청 관용차였습니다. A씨가 제수용품을 사러 다닐 때 몰았던 SUV 차량도 마찬가지. 경기도청은 해당 SUV는 도청 등록 관용차로 귀빈 등을 태우는 의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네시스의 용도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용차의 사용 기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해명이 조금 예.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예컨대 저 제사용품 법카로 산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직접 부탁을 했고 사비를 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을 사적인 거에 심부름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후보와 배우자는 모른다라고 조금 전 우상호 의원이 후보와 배우자 모르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을 또 한 걸 들었는데 그러면 후보와 배우자 모르게 후보의 돈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관용 차량까지 동원됐다라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뭐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좀 대응을 전체적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말이 사실이고 어떤 말이 잘못된 내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부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돈을 주면서 자기 사비를 주면서 제사용품 사오라라고 부탁한 것, 다른 말로 시키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상호 의원의 해명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한 것 같고 만약에 또 관용차를 탔다라고 하는 건 어떠냐 하면 관용차가 의전차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의도 자체가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어떤 뭔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일과 내에 해라는 건지 일과 밖에 해라는 건지 그 구분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를 않은데 또 제수용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실제로 후보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다. 또 그런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당해서 정리해서 이 날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썼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후보가 직접 개인 사비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 정무 부시장 하셨으니까 네. 관용 차량이 네. 2대가 동원된 건 아니냐라는 정황 저희가 취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 관용 차량이 실제는 시장과 부시장이 쓰는 의전 차량이 있고 공무원들은 관용 차량을 수시로 빌려 쓸 수도 있거든요. 신청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관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의전용 차가 아닐 수도 있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용차가 제수용품 배달과 보관에 쓰여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담당자가 그걸 공사 구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사실은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일과 밖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과 중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어떤 그 아무리 도지사라 하더라도 도지사 개인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것은 좀 뭐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해명이 조금 들쑥날쑥하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지적이었어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 이 후보가 부탁을 좀 한 거고 사비를 주면서 그 부탁한 제사용품 음식들이 관용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이 후보 부부는 그러면 이 음식이 관용차를 타고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어떻든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목요연하게 이재명 후보나 배우자나 또는 캠프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 제보자인 7급 A모 씨가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갑질을 당했다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 일목요연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사 하루에는 뭐 이쪽 언론사에 한 개 주고 그 다음 날은 저쪽 언론사에 한 개 주고 또 엊그제는 또 저쪽 언론사에 한 개 주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제 제보 내용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5급 배모 씨가 이제 과잉 충성 좀 오버해가지고 그것으로 빚어진 이 과잉 의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를 드렸고 배우자께서도 이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 별정직 공무원인 5급 배모 씨하고 7급 A모 씨 사이에 카카오톡 또는 뭐 텔레그램 캡처 내용이고 그 통화 내용입니다. 저기에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가 등장하고는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떻든 이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용차를 쓸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에 그걸 배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해명이 부부는 몰랐다라는 해명도 한쪽에서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사적으로 사비를 줘서 부탁을 했다라는 해명도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나 배우자가 김혜경 씨가 제사용품 배달에 관용차가 동원됐는지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A모 씨가 9개월을 근무를 했거든요. 9개월 근무하면서 배모 씨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9개월치가 매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관계를 이게 이제 사실과 또는 이제 허위 사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방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계속 할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과잉 의존 또는 이게 좀 불법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매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A모 씨가 전체 내용을 좀 공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사극에서 마마가 국력 거느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혜경 씨 제사용품 구매 심부름 의혹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배사무관에게 구매를 부탁했다라는 해명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채널A는 저 제사용품이 관용차로 동원이 됐다라는 의혹과 정황을 보도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후보가 직접 부탁 강요죄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극에서 지사 부인은 권한 하나 없는 가족일 뿐인데 사극에서 마마가 국력 거느리듯 7급 공무원에게 일을 시킨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전재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법률적인 점을 떠나서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실 도덕적 감정에 굉장히 어긋나는 지금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좀 한꺼번에 이거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이 제보자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언제 정말 100%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폐경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음식값도 마찬가지고, 뭐 소고기값을 이제 카드깡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샌드위치도 하나하나 지금 다 사실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보자는 결국은 이러한 그 이 후보 부부의 그런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면 제보자로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어떠한 그런 그 후보로서의 정말 도덕성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오히려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좀 없는 거다. 어제 공익신고자 신청을 예. 국민권익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보자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강요죄가 되냐, 또 직권남용죄가 되냐, 이제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연 민주당의 변명이 정말 공정성의 측면에서 또한 어떠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이 시인을 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혹시 이 공익 제보자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폭로한 건 아니냐,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모종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저희가 그 제보자와의 뭐 어떤 관계가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워낙 갑질을 당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분이 또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감에서 이런 제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 후보 측에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너무 뻔해요. 지금 검찰 수사가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벌써 이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김혜경 씨나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일사천리로 그냥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오히려 뭐 압수수색이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도 진짜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어제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들이댄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이 배 씨가 출근한 척 위장을 했다. 라는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이 배모 씨를 왜 뽑았느냐. 별정직 공무원인데 대외적으로 배 씨 채용에 밝혔던 명분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출근한 척 위장을 하려 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MBN 보도에 따르면 배 씨가 지난해 8월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김혜경 씨 수행만 전담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원래 업무는 경기도 대외협력 업무였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이 보도됐어요. 배 씨가 A 씨에게 오급이 7급에게 불 좀 켜. 앞으로 출근하면 거기 내 방 불 좀 켜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 사무실 근처에 보이냐? 찾아보겠다. 찾지는 말고 기자 같은 애 보이냐고. 기자 같은 애. 저도 기자입니다만 기자같이 생겼습니까? 기자 같은 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같이 안 같은 애는 또 누굽니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도 오갑니다. 이재명 기자, 기자 같은 애가 따로 있나요? 이재명 기자는 기자 같아요. 기자 안 같은 애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마 저 대화가 오간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배모 씨는 별정직 공무원을 경기도에 뽑았습니다. 뽑은 이유가 대외 협력입니다. 더 구체로 들어가면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국외 의전 담당 네. 이런 업무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8월에 아마도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보도되고 나서 총무과 직원들 중에 일부가 언론사에 물론 익명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배 씨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지난해 그 무렵 저 대화가 오간 8월쯤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언론사에서 제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가 정말 이 배 씨가 출근해서 실질적으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에게 자기가 이제 지금 모든 걸 지시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내 방에 불 좀 켜놔라. 불 켜주는데 가보라고 합니다. 일단 가봤더니
불은 켜져 있지 않고 컴퓨터는 대기 모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 씨가 그럼 불도 켜놓고 앞으로 내 사무실 불 켜놓고 혹시 내 사무실 주변에 기자같이 생긴 여성이 예. 있나? 아마 그 여성이 이제 취재를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 씨의 이게 대화를 보면 배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외 협력을 해야 하는 국회 소통과 국외 의전 담당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혜경 씨 내지는 이재명 후보의 사적 용무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취재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막을 치는 거고 그러니까 불도 켜놓고 어쨌든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위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순회동 자택의 주차증을 상시 주차증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업 공무원한테 경기도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서 받되 명함을 주거나 이렇게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들이 지금 현재 했던 일들이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본인은 과잉 충성이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가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알고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더 멀리 가면 2012년 성남시 의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왜 김혜경 씨에게 당시 성남시 의원이 왜 김혜경 씨에게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붙어 있느냐라고 이미 10년 전에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따라서 물론 배 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조금만 더 민감하게 이 문제를 봤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대화 단편적인 대화만으로 저 배 씨가 무엇을 우려했는지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 씨, 즉 오국 공무원 배모 씨 분이 기자 같은 애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왜 얘기를 했는지 입장을 밝히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배모 씨의 입장도 반영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저희 채널A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군요. 김건희 수사했던 것처럼 김혜경 씨 의혹도 수사해야 된다. 나에게 했던 것만큼만 수사해라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입만 열면은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저한테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측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라면 참으로 좀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알고 보니 셀프 디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안에도 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기초자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가 몇 가지 실시됐는데 이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돼서 김혜경 씨가 입장문으로 사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사과가 과연 충분했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 2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 고통받았을 A모 비서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공과 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받았으나 상시 조력받은 것은 아니다. 심력기초 송구하다라는 이 사과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과였을지 불충분했을지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55.3%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절반 넘게 불충분하다,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32%는 충분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아내 리스크, 특히 김혜경 씨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67.4%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과가 불충분하다라는 여론보다 더 많은 여론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큰 선거, 민주당의 큰 선거에서 홍보본부장으로 선거 전략도 많이 이끌어 보셨잖아요, 캠페인도. 네.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들이에요. 아내의 사과는 불충분했고 이게 후보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17대 국회 그 출마를 했을 때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죠. 정동영 후보에. 정동영 후보. 일주일이 힘들었어요. 예.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도 막 노인들이 지탄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설 TV 토론 있고 설 민심 직전까지 굉장히 접점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기 그랬죠.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김혜경 씨 논란 때문에 그것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 조금 주춤거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지금 얘기도 말하자면 사과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혹은 그때 그 약은 내가 시켜서 미안하다라든지 관용차 일부 탔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가 있어야 그렇게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꼬리 자르기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 어떤 공감대를 갈 수 있도록 그때 그 짓이 내가 했다. 그때 그 차 내가 탔다.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사과를 해야지 뭔가 조금 더 뭉뚱그릴 것이 진정성 있게. 아니라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예. 좀 배시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명은 명확하게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 혹은 예. 중도층에 계신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사과를 더 할 수 있는 걸 사과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이게 더 길어져요. 예. 또 해명해야 되고 오히려 선거는 지금 30일 이내로 들어와 있는데 예. 이 구간을 어떻게 빨리 압축적으로 통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 앞서 본 여론조사들에서는 사과는 불충분했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응답률이 높았는데 우상호 의원은 앞서서 이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송영길 대표는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 사준다라고 했고 현근택 대변인은 제보자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해명들이 오히려 역풍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해명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일반적으로 녹음하고 캡처하고 그거를 뽁뽁이 보관하고 그거를 나중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와 주변에서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해명과 실언들이 나오자 민주당이 뒤늦게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선대위, 김씨 의혹 관련 논란 일으킬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온 거죠. 제보자 정치적 의도 공격한 현근택 대변인 등에게는 지도부가 직접 전화해 자제를 요청했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해명. 전재수 의원님, 어설픈 해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컨대 당대표가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 사다 준다. 감기약 사다 주는 것 같고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도 후보자 부부는 전혀 모른 채 이루어진 일이고 공간에서 밥 먹을 수 있지 않냐. 공간으로 배달 안 된 음식들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선대위에서 사실과 다른
실언들이 많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명한 건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7급 A모 씨라는 사람이 5급 배모 씨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는 날부터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전부 녹음을 하고 캡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9개월치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모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배모 씨와 A모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인데 여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사실과 허위 사실이 막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해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리가 이게 앞으로도 아마 이 배모 씨하고 7급 A모 씨 사이의 대화든 또는 뭐 캡처 사진이든 이것이 또 공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게 맞고 다만 사실관계로 이제 확인된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러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매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꾸 나오니까 당혹스럽다. 이 도대체 5급 이 배모 사무관과 7급 A모 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선대위에서 혹시 김혜경 씨가 더 구체적으로 사과할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논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사과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추가로 몇 가지 더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과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 두 분 사이에 5급, 7급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일일이 끈끈에 대해서 다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김혜경 씨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도 전재수 의원님도 추가적인 구체적인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민 기자, 건건이 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폐경야 그게 가장 궁금한데 5급 공무원은 자꾸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난임 치료를 최근까지 받았던 정황들도 밝혀졌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김혜경 씨가 사실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정치권에선 의혹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민심에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의혹 자체보다 의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사실 이 논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 자체도 있지만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알지 않고는 이럴 수 없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많이 다뤘지만 뭐 아들이 고향병원에서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근데 자기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른다는 그런 해명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관용차를 타고 퇴원을 했고 배 씨와 7급이 퇴원 수속까지 다 해주고 약까지 대신 타다 줬는데 후보자 부부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정말 아들이 어떻게 퇴원했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밖에 안 될 텐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뭐 제수용품이 오고 뭐 음식들이 배달되고 이런다는 것 자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럼 누가 보내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해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약 문제죠. 그 약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배 씨가 다른 것들은 본인이 충성심에서 과잉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약은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도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명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그 후에 난임 치료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김혜경 씨가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았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해명이 꼬이다 보니까 마치 폐경 치료약과 난임 치료약이 같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짓 해명 그리고 약간 황당한 해명들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도 지금 민주당도 함구령으로 이렇게 일단은 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직접 해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재차 김혜경 씨가 복용하지 않았다. 3월 대리 처방된 약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이 자기가 먹었다고 하기에는 김혜경 씨 앞으로 약이 배달이 됐고, 그리고 5급 사무관은 폐경 치료제인데 임신을 준비하면서 폐경 치료제를 먹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의약품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실 수사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어설픈 해명이 더 국민들의 오히려 공부를 이제 자아내는 그 이유가 이제 해명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선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폐경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순회동에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놓은 거를 배모 씨가, 거기에 살지도 않는 배모 씨가 가져가서 먹는다. 무슨 도둑도 아니고,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 그거를 지금 7급 비서관은 그거를 김혜경 씨가 먹는 걸 생각하고 걸어놨는데 그거를 배모 씨가 가져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배모 씨가 그냥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것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순회동에 걸어놓고 남의 집에 걸어있는 그런 것을 또 본인이 가져다 먹었다.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어린 애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그런 변명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지율 영향까지 이제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정말 이걸 다 그럼 유동규 씨가 다 기획을 했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몇 명의 그 민간 업자들에게 1조 가까운 이런 수익을 준 이 대단한 이 설계를 과연 유동규 씨 혼자 했겠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꼬리 자르게 하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이 심상정 후보가 그거는 부패했든지 무능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김혜경 씨의 그 입장문을 보고는 저는 정말 뜨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본인이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배모 씨가 알아서 다 지시를 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날 그럼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지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하는지 초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배모 씨가 무슨 뭐 이심전심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시켰겠냐 그 7급 비서관에게 사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막중하거든요. 오히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필요한 자질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꼬리 짜기를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 결국은 악영을 미칠 수가 없다. 악영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야당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 보신 국민들, 특히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 논란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정말로 우라가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서는 올림픽이 아니라 운동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까지 높아지고 있고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공정이 사라진 올림픽.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단 측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이상이 되면 그건 오심이 아닙니다. 고의적입니다. 현장에 있는 3명의 심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경기의 심판은 마음으로 이 경기를 전 세계 80억 인류가 심판했으리라고 우리 모두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IS 유효하고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요. IOC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스포츠 분쟁위원회
중재재판소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소를 할 거고요. 자, 기자회견 가졌고 5심이 한 번 이상이면 이건 고의적이다.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거다. 국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체육회 측도 이 편파 판정을 CAS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금메달 딴 중국 선수들이 한 번도 1등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메달을 땄다라는 사실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야 이건 의아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준결승 논란의 장면. 황대현 선수가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부드럽게, 영어로 하면 스무스하게 인코스로 정말 교과서처럼 싹 파고들었어요. 접촉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추월 과정에 뒤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실격을 시켰잖아요. 결국 중국 선수 3명이 결승을 올랐죠. 이준서 선수도 조 2위로 통과도 했는데 레인 변경 반칙이다라고 또 실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계 최강 대한민국 선수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 실격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 빙산 연맹은 중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논란이 됐는데 국제 빙산 연맹 실격 판정은 정당하다. 하지 말해서 한국 선수들 실격 당할 만했다. 나 의견 낸 거예요. 자, 실격 판정 상황 보시면 황대현 선수가 리원룽, 런쭈웨이 앞서가던 두 선수를 저렇게 스무스하게 인코스로 파고들었잖아요. 빙상계 관계자는 실격이 되려면 저희가 지금 노란색으로 금 쳐놓은 저 금 밟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발뛰기 할 때도. 정상 코스를 벗어나서 충돌이 있으면 실격이 되는 거지만 충돌도 없었고 정상 코스대로 탔는데 실격 판정 준 거는 말이 안 된다. 빙상계 관계자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쇼트트랙 경기 보신 많은 선수들 굉장히 우리 국민들 답답해 하실 것 같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최근까지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대놓고 열받는다. 또 실격. 와 열받는다. 김연경 선수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BTS의 우리 RM. 자 이렇게 우리 선수의 경기 장면 탁 제쳤잖아요. 1등으로 통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멋지다. 박수 2번 엄지척. 별 말도 안 했어요. RM이 그냥 이렇게 격려를 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구토, 토 나온다 이모티콘을 다 달아놨어요. RM이 네가 뭔데 저기다 박수 치냐라고 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네티즌들이 테러를 한 거죠. 댓글로. 자 그러자 전 세계에 있는 아미 팬들이 나서서 보라색 하트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아미를 뭘로 보고.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중국 전문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격이에요? 행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 실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국내 정치가 예. 이 실제적으로 이 큰 지구촌의 대축제, 스포츠 축제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는 거고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국제 이미지가 추락했는데 오히려 이번 동계올림픽을 또 통해서 또 한 번 그것이 재확인되는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선수들 그렇게 실격패 당한 우리 선수들을 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끝까지 말하자면 다쳐가지고 붕대에 묶어서라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6가지 새로운 규칙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1등으로 해서 끝까지 나가서 이기겠다라는 각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편파 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는데도 이기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판정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에다가 문제제기는 문제제기하되 스포츠맨십에 국한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대선판에 있어 잘못하면 이제 반중 감정과 어떤 사상 이념 논쟁으로까지 격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판사님 좀 판정 좀 해주세요 제대로. 아니 20년 판사 생활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실격입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국민들이 굉장히 또 분노하시는 거고요. 근데 또 뭐 국제 그런 또 그 빙상 연맹조차도 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네. 뭐 거기에 뭐 제소를 또 해도 그게 또 기각되고 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실 그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 어떠한 그런 페어플레이 또한 뭐 공정성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 올림픽이 시작부터 불공정한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각각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 설명해드리겠고 AI 윤석열도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RM님의 인스타 스토리를 봤습니다. 구토 테러에 대한 글로벌 아미의 반격 눈부시더라고요. RM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전 세계 아미들이 보라하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물결에 위키운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격침해버려야 한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중국 어선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격침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AI를 등장시켜 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내보내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중국 어선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은 이제 좀 이 국민들의 분노한 감정. 폭파 아니라 격침. 예, 아 격침. 예. 폭파는 좀 지나친 발언이죠. 예, 예, 분노한 감정을 이제 공감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예. 이런 식이면 IOC가 향후 100년 동안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이 개최지 신청하는 자체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OC가 향후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중국은 이제 올림픽 금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향해서 전 세계가 이제 G2라 그러잖아요. 예. 미국과 중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G2입니다. 그런데 이 G2라는 것이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걸맞는 어떤 국제사회 리더 국가로서의 품격이 있을 때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올림픽을 왜 개최했겠습니까? 그것을 중국이 좀 알고서 스포츠는 스포츠로 좀 국한을 시켜서 그야말로 G2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좀 품격을 갖춘 그런 이제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그리고 정치를 하는 누구든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다 분노하고 있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력을 더 키워서 정말로 이게 이런 편파 판정, 국제대회에 나와가지고 편파 판정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정치권이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신 많은 우리 출연진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런 사진들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베이징 2022 올림픽을 앞에 이제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 눈 뜨고 코 베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은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심정일 거예요. 뭐 노 차이나 사지 않습니다라는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 차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종의 어떤 이 편파 판정에 대한 항의의 표현인 거죠. 이게 뭐 반드시 뭐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항의의 표현, 스트레스 정도를 표현한 글인데 베이징 올림픽은 완전 스트레스 정도가 좀 최악이다라는 글도 있고요. 누리꾼들도 부글부글해하고 있습니다. 편파 올림픽 풍자 열풍도 벌어지고 있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 올림픽의 새로운 규칙이다. 패러디예요. 풍자예요. 중국 선수에게 터치당하면 실격. 중국 선수 추월해도 실격. 중국 선수랑 같이 뛰면 실격. 중국 선수가 빙판 지나가면 실격. 그냥 한국 실격. 뭐 이런 풍자도 한국 실격. 참 왜 그러십니까 중국.
황대현 선수가 실격 판정 받았잖아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을 만나도 이겨낼 것이다. 대견해요, 황대현 선수. 장애인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1500m 황대현 선수 다시 도전하는데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각각 입장 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림픽이 이게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 중국 체육 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선수들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또 상대의 국익을 존중해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뿐입니다. 이 편파 판정과 반중 감정이 대선의 일종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 영해 침범 때 격침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발해를 꿈꾸며 노래를 게시했고, 심상정 후보 석연찮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 안철수 후보 중국의 금메달 도둑 맞았다. 더티 판정 취소하라라고 중국을 때리는 메시지들을 각자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한 어떤 반대 감정들이 워낙 격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낸 걸로 보여요. 그렇게 봐야겠죠. 특히나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MZ세대,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2030 세대의 분노가 가장 크겠죠. 가뜩이나 또 2030 세대가 아무래도 반중 정서가 좀 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의 편파 판정,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벌어졌다면 그것은 거의 오판이 아니라 그냥 고의라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서에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면 격침하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대선 주자들의 발언보다 황대현 선수의 발언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예. 황대현 선수가 조금 전에 제가 봤지만 바로 이제 그렇게 실격을 당하고 그날 밤에 올린 글은 마이클 조던이 옛날 했던 얘기를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이런 글을 올렸죠. 그리고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도 중국의 편파 판정, 오늘은 이제 1500m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이겨냈을 때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굉장히 발언이군요. 23살 선수가 지금 오히려 선수단에서는 심리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글쎄요, 저는 오히려 대선 후보나 국가 지도자에게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성숙함을 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저런 부분에 편승할 수도 있고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항의도 해야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을 너무 외교적 문제를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SNS에 윤석열이 집권하면 매일매일 중국 올림픽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겁니다.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야 반응 들어보죠. 전주혜 의원님. 저거 이제 올렸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삭제했잖아요. 네. 저희는 저렇게 계속 해주면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올렸다는 당의 얘기를 선거 하시라. 운동을 해주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오신다고 지역구 청소한 사진도 올렸다가 삭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제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예. 그 자제령 중에 민주당이 내린 자제령 중에 저런 것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불공정 사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사권을 뭉개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그럼 지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불공정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오히려 성찰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님 30분 만에 삭제했네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삭제했는데 30분 만에 삭제할 글을 왜 올렸을까?
그러니까 전주호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지웠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삭제를 했고 저는 이 건을 떠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이제 뭐 언론도 이제 자주 만나고 뭐 이래저래 저 언론과 자주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늘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권들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바로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의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이게 특권인지를 좀 안다면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는 한 문장을 쓰더라도 조금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적어도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게 가슴에 이게 상처를 남긴다거나 불쾌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안철수의 완주 의지, 이재명 후보의 강국한 요청. 일단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길 텐데 10년간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100%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0% 안 했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서로 신뢰하면 10분 만에 단일화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협상이면 할 생각 없다. 서로 신뢰하고 방향 맞으면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끝낼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또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안철수 후보를 향한 거센 비판. 자, 안철수 후보 측의 권은희 의원도 또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뭐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끼리 좀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나눕시다. 제안이 들어와도 안철수 후보는 안 만나실까요? 네. 그러면 가능성을 뭐 퍼센트로 본다면 0%예요? 네. 권은희 의원이 굉장히 칼답. 네, 안 만나요. 0%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권은희 빼고 단일화 논의하면 된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지도부 빼고 단일화 얘기해야 된다고 보나. 이준석 권은희 단일화 반대 발언은 정치광증 얘기다. 단일화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이다. 두 분 빼고 논의가 될 것이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뭐 단일화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날아간 분위기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나 안 만난다고 하면 안 만난다. 100%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일. 뭐 여론조사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객관적 정치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두 후보의 지지율이 40% 넘어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금 한 10%에서 8% 정도 되는 것이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6% 5% 되는 정도는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더 많은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 지금 하나의 강성 기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하든 누가 얘기하든 단일화의 내용은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안철수는 물러나는 그 안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안철수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뭘 주고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는 뭐 총리도 하고 뭐 장관 뭐에 대한 권한도 다 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내한테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말의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을 사실은 지난번 15% 가까이 갔을 때는 충분히 100% 보상을 받는다면 또 10% 절반 정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이하로 무너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이 짧지만.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정해야 될 난간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다른 어떤 그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원희룡, 권영세 갑자기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초박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긴급 SOS를 쳤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SOS일까요? 함께 보시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지휘해달라. 이게 선대위 최고위직이에요. 아예 맡아달라. 민주당 이 후보와 당이 간곡히 요청했다. 선거 전면에 나서서 선대위를 이끌 것이다. 오늘 오전 회의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는 이거 뭐 완전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전격적으로 꺼낸 카드입니까? 비상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아, 비상 상황 아닙니까? 예. 선거가 이제 20일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됐죠. 사실은 이제 3월 9일이 본 투표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불과 며칠 안 한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 선거라는 것은 당의 역량을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지게 짝대기까지 다 모으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한 분이신 이낙연 후보께서 또 경선 과정에 1등, 2등을 다투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실상 이제 원톱에 이제 지위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흔쾌히 이낙연 대표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당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등판하신 거다. 막판 스퍼트.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일찍 맡길 수도 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20며칠밖에 안 남은 마지막 상황에서 맡긴 이유는 뭡니까? 극적 효과가 있는 거죠. 드라마틱한. 극적 효과. 극적 효과. 예, 뭐 한 100일 전부터 나서버리면 선거는 50일 남으면 이 그냥 뭐 이 매력 없어집니다. 시들시들해지니까 극적 효과도 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이 끄는 대선 마지막 극적 효과.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전재 의원님. 단일화는 대표는 명확히 반대하는 것 같고 후보는 어떤 생각입니까? 배제하지는 않는다.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계시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 진정성 있는 뭐 협상을 제안하든가 해야지 지금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말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입장 나왔는데. 또 배제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그런 대선 승리에 필수 방정식은 아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후보의 생각이시거든요. 하면 하고 말면 만다? 그러니까 배제하지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단일화에 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한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제 또 언론에서 보시기에는 15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그래도 되는 것이 지금 1차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관심 가지는 핫 이슈가 사실 이제 단일화가 될지 말지 지금 이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배제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네. 게 후보의 생각이다. 흥미로운 답변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상호 의원이 어제 이낙연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임명 소식과 함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문 지지층이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아 근데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뭐 다 아시면서 물어보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모르셔? 다 아시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하냐라는 질문에 우상호 의원이 허허허 즉답을 피하면서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냐. 진행자가 모르는데 하니까 뭘 모르냐 알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저도 뭐 하실 말씀이 없어서 가지고 뭐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격렬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 2, 3% 정도 그렇게 이제 당에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지지를 안 했다 뿐이지 끝까지 지지를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선거에 정권을 쥐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조만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재명 기자 결정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 대선을 치른다면 친문 지지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재명 후보 누가 더 치명적입니까? 저는 근데 이낙연 그러니까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에 세운 것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이제 캠프의 최종 전략을 결국은 호남과 친문으로 잡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외연 확장보다 내부 결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얘기해서 호남과 친문을 다시 결집시키면 결국은 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최종 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수렴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 개인적 예측이지만 다시 얘기해서 40% 중반 정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 보고 국민의힘이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연 국민의힘이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 전 살짝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40대 중반을 받는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 뭐 한 자릿수 받는다고 치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간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칼럼을 봤더니 어떤 문장이 있냐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건 큰 착각이다. 야권 후보가. 하지만 단일화 없이 이긴다는 건 더 큰 착각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던데 단일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분명합니다. 뭐 제가 볼 때 거의 상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승리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단일화는 틀림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단일화가 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단판을 통한 단일화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뭐 DJP 연합의 예를 들지만 그건 사실은 DJP 연합이 사인이라는 건 뭐 순식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협상 과정은 굉장히 지나고 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나서 협상을 해서 선거가 사실상 사전 투표일까지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래서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도 싫지만 윤석열 후보도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반드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몇몇의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건 굉장히 전
패착이다. 패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왜 그러느냐? 저는 이게 4.7 재보선 지난해 재보선에서의 승리 경험이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그때는 김종인, 이준석 등등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했을 때 오히려 반사이를 얻었죠. 하지만 예.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도 다르고 후보들도 다르고 당시엔 부동산 민심 폭발했을 때고 당시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범죄 때문에 생긴 선거였고 모든 환경이 다른데 마치 환경은 같다고 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똑같은 어떤 성공 공식이 본인들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지지자들도 뭉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화천대유의 모든 돈이 윤석열 후보 주변으로 보인다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화천대유의 모든 돈이 윤 후보 주변으로만 통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두 우연이고 허풍이라는 윤 후보의 주장이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 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이익 지키기라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전재수 의원님. 예. 자, 이거 어떤 의혹 제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이제 5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기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제 총액으로 따지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나 봅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씨 구속돼 있는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은 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럼 왜 전부 다 이게 윤석열 후보 주변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자들 돈이 그 주변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의혹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 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좀 국민들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같은 의혹 제기가 11일에 있을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이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보면 요새 참 민주당이 많이 급하시구나, 요새 여유가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 받았다라는 말이 떠돈다. 어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근거 없을 때 하는 얘기가 말이 떠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비싼 돈을 주고 사줬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적인 사정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0억 클럽의 일원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근거는 하나도 되지 않으셨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합리적 의심입니까? 또 김만배 씨 이 카드면 윤석열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엄청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카드가 법인 카드가 아닌 이상 윤석열 후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인 카드?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장모님 땅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대로 된 팩트 체크도 없이 이미 매도된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까지 섞어가지고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야의 의견 공방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죠. 네 번째 이야기 주제는 어느새 5만. 불안한 3월인데 조금 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PCR 검사가 상당히 많이 횟수 자체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49,567명, 5만 명에 가까운 달하는 확진자 수가 나온 겁니다. PCR 검사 건이 천하람 변호사님, 3분의 1로 급감했어요. 갑자기 정부가
너무 많아지니까 PCR 검사 자체를 이제 신속 검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PCR 검사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확진되는 분들은 집에서 셀프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정부에서 PCR 검사를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민감도라고 하죠.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제 감염자를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에서 셀프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공이 되던 뭐 그 체온계라든지 뭐 어떤 해열제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지 않고 해열제도 이제 못 받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직접 사야 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럼 미리 사둬야겠군요. 왜냐면 걸렸는데 집에서 못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의약품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허. 또 기초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혹시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조금씩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천안 변호사님,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PCR 검사를 아무나 이제 못 받습니다. 그 신속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분에 한해서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신속 검사를 하는 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PCR 건수도 많이 줄었지만 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혹시 지금 이렇게 검사 건수도 적은데 5만 명인데 그렇죠. 제대로 했으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전문가들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PCR 검사 지금 최대 하루에 80만 명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지금 한 27만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최대 역량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고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파가 더 확산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선 때 확진과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천하람 변호사님,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네, 이게 지금 실제 방금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뭐 몇천 명 단위가 아니라 몇만 명 단위 그리고 지금 격리되신 분들 같으면 수십만 명 단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투표 시간이 끝난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투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개표 시간이 늦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투표가 된 것부터 개표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개표 완료 시간도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개특위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예. 이 법안이 정개특위에 상정이 되고요. 오늘 바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하게 이것은 처리할 방침을 양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된 경우에도 돈과 가족은 또 약을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방역 체계가 바뀌어서 위험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